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선거에서 결국 참패했습니다. 차가운 수도권 민심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는데 여당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수습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가 되고 있는 쟁점 그리고 재판 전망까지 저희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오늘도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보름 만이죠.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이번에는 기소 내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백현동만 기소를 먼저 하게 된 건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돼요.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사업 이익을 더 나눠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보의 발로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백현동 사건 대강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건지, 왜 배임 혐의라는 건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옹벽 아파트,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지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 줬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의혹이 되죠. 그리고 민간 임대 비율을 원래 100% 반영해서 분양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10%로 축소했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면서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이 연루가 돼 있고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의 외부 실세로 알려졌던 김인섭 씨가 관여돼 있다. 로비스트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게 바로 검찰이 오늘 기소한 내용입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네. 검찰이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쌍방울 사건 뺐고요. 그리고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증 강요 문제. 이 부분도 이번 기소 내용은 뺐고 백현동 먼저 했다는 거는 그만큼 백현동 부분은 수사가 탄탄하게 됐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일단 그렇죠.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때 일단 위정교사 문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다들 위정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먼저 이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뭐 곧 그 금명간 영장을 청구를 한다 위정교사 가지고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오늘 그것이 아니고 백현동으로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에 대해서는 유창훈 그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관계된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이 든다. 네, 의심이 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영장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 김인섭 씨 그 자백도 있고 또 정바울 씨 자백도 다 있어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재판에서도 성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먼저 기소를 했는데, 자, 그럼 남은 것이 이제 그 위정교사와 대북송금이죠. 쌍방울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정교사와 대북송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기소를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묶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영장을 재청구하면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니까 12월 9일 끝난 이후에 비회기 중일 때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안 되니까 그때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범죄가 소명된 위정교사는 왜 이번에 기소를 안 하고 나중에 영장을 만약에 치게 되면 같이 넣느냐. 이 혐의는 어차피 범죄가 있다고 영장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더 확실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소명됐다는 그 위정교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 대북송금 이것을 가지고 2차 영장을 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것을 또 따로 떼내서 수가 기소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쪽이든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영장을 청구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장법원이 그 소명이 됐다는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판사가 바뀝니다. 2차 영장을 하면 유창훈 판사가 안 해요. 서울중앙지법의 3명의 영장 판사 중에서 뭐 서울중앙지법을 하면은 나머지 2사람 중에 1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기각했던 판사한테 영장이 다시 가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박영수 전 특검도 1차에서 유창훈 그 판사가 기각했는데 2차에서 윤재남 그 판사가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따로 떼서 다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 재판을 주 한 4회 정도 많으면 5회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입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추가 영장 청구를 위해서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영장 전담 판사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영장 카드로 남겨둘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들어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당시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유창훈 판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게 기소가 돼서 유무죄를 다툴 때 이거 판사도 이거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판사는요 이걸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 단계에 있어서 이제 소명이라는 말을 쓰고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이제 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그걸 쓰기 때문에 약간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요. 이제 백현동이랄지 대북송금이랄지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을 사실은 영장전담 판사가 그걸 뭐 영장 심리 끝나고 나면 저녁 때부터 봐가지고 뭐 새벽까지 본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다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서류를 봤는데 관여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검찰은 굉장히 자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이제 추가 수를 더 많이 해서 보강을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의 한 15일 정도 지나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뭐 유동규 씨랄지 아니면 경기도 담당 공무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진술, 우리가 이걸 인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결제 서류랄지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백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소를 한 다음에 나머지 뭐 대북송금이랄지 유준교사에 대해서는 뭐 기소 시점이랄지 아니면 좀 더 보강 수사를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백현동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김인섭 씨죠. 이재명 대표의 친분이 어떠냐가 사실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냐를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민주당 권칠승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친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정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판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친분이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적인 그런 고리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식품연구원에서 용도를 올려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는데 다 그걸 거부했다가 김인섭 씨가 그 아시아 개발 디벨로퍼 거기에 입사한 뒤에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인섭 씨하고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권칠승 의원도 굉장히 예민하게 저 문제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공생관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실은 아마 검찰의 자료 중에 김인섭 씨가 기존의 그 정진상 씨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가 아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의 부탁이라면 거의 이재명 대표가 다 들어줬다는 그런 아마 내용들이 그 기록에 이미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다 보게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미 백현동은 옹벽 아파트입니다, 사실. 다 불가능했다고 하는 아파트인데 그걸 사업을 했던 정모 대표라는 분이 이미 김인섭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브로커라고. 근데 그 브로커로부터 200억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정진상, 이재명의 몫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다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까지도 아마 검찰이 다 조사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검찰에서는요. 구속영장 청구된 그 범죄 사실은 쪼개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기소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왜 그럼 분리해서 백현동 사건만 기소를 했냐 하면은 이거는 따로 기소한 게 아니고요. 병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장동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된 거지 그냥 분리돼서 별건으로 그냥 기소가 된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미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야 어떻게 선거 진날 이렇게 또 검찰이 또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이슈를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발부하는 거를 아마 이제 꿈꿨겠죠. 희망을 했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현직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추석 밥상에 올려서 완전히 이제 그 토끼몰이 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1번에서 막힌 셈이 돼버렸죠. 지난 추석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어제 재보선에서 강서구에서 이제 완패한 다음에 곧바로 또 이제 보름 만에 이렇게 백현동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지난번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검찰에게. 지자체 산하의 공사와 관련해서 그 시장에게 배임죄를 기소한 케이스가 있느냐.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디테일한 뭐 법적인 부분들은 뭐 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치를 해야지 여전히 이 정권은 수사를 하고 있구나. 정권의 DNA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구속될 때까지 지금 또 영장 청구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해서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중교사 혐의 그 해묵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체포영장 청구를 하더니 이제는 또 쪼개서 한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합치고 때로는 쪼개고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하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지건 말건 민심이 어떻건 말건 여전히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정권의 내심이 읽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뭐 검찰이 추가로 영장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어떤 전략으로 이 재판에 임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송국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 기소를 했다고 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검찰은 그러면 검찰의 시간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치권의 시간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인데 9월부터 9월을 한 달을 그냥 날아갔죠. 그 다음에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요. 11월부터 예산합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할 때 그때 화요일과 격조 금요일 나와라고 하니까 당장 이야기했던 게 다음 주에는 이 국정감사가 있어서 못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이 있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어느 때 검찰이 지금 국정감사 12월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정기국회 기간에 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그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당 대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검찰이 12월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건 검찰의 시간표대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채림 기자, 백현동 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이게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로 넘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가 부패 사건 전담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맡고 있는 담당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이 대장동 위례 사건은 지난 3월에 넘겨졌는데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져서 첫 재판이 이달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같고 또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의 사건인데다 또 범행 구조도 유사해서 사건을 병합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이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인섭 씨, 이 김인섭 씨가 보석으로 지금 석방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석방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인섭 씨는 나 이재명 대표 잘 몰라. 뭐 안 친한 지 오래됐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안 친한 걸로 얘기하는 이유는 친분이 없어야지만 저런 로비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풀려나 있으면은 재판에 영향을 이런 식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속돼 있으면 사실은 이제 괴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촉할 일이 없고 또 제3자가 와서 또 뭐 면회를 한다든지 접견해가지고 뭘 전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다 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뭐 보석이든지 만기 석방 안 되는 건 원하겠죠. 근데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 만기가 기소된 다음에 6개월이거든요. 근데 11월 2일 날 6개월이 끝나요. 그러면 법상은 계속 구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추가 기소된 게 있다고 한다면 별건으로 또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11월 2일 이전에는 이제 석방을 해야 하는데 아마 재판이 11월 2일 전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보석을 인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 조건을 좀 붙였겠죠. 전자발찌 뭐 착용해서 유치 추적할 수 있고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면 안 되고 제3자 통해서 연락하면 안 된다 이런 보석의 조건을 좀 붙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준수를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김인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석방이 되면 사람이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속이 되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도 어쩌면 굉장히 유축이 되면서 이제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석이 됐건 구속 만기를 풀려나면 사실은 이제 풀려난 상태의 자유 상태 아닙니까 거의. 이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본인의 계속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고 아무리 보석 조건에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뭐 디지털과 관련된 기기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줬고 또 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는 되겠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미 진술을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관점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김 선생님이 보내주신 시청자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하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 중 어느 쪽에 유리한가요? 이건 병합한 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정미영 의원님 검사 시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피의자를 여러 가지 이제 전략으로
이제 기소를 했을 텐데 이렇게 병합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검사도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병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보통 병합 기소를 한다는 거는 피고인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해줘요. 왜냐? 그게 병합을 해주면은 그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합쳐지면은요, 형량이 줄어들어요. 예, 이게 따로따로 재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병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다룬 거지, 이게 막 검찰이 어떤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굴리면서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병합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어떤 경로를 거쳐 갈 거냐 하는 건 뭐냐면 재판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다음에 유죄의 심증이 더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지금 피고인이 이재명, 정진상이에요. 공범으로. 그다음에 이게 같잖아요. 백현동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러니까. 그래서 병합해 주는 거거든요. 예. 아마도 재판부가 오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익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보통은 다 이렇게 피고인이 같은 경우에, 공범인 경우에, 그다음에 내용이 비슷한 경우에, 왜냐하면 시장 시절에 이거를 사인을 해줬는데, 결제해줬잖아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병합한 겁니다. 예. 정명 의원님께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은 병합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게 병합이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재판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상은 이 재판에 또 참여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이 있는데, 물론 총선 전에 병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합쳐서 가면 재판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뭐 당 업무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병합을 하는 걸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게 사안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 병합을 신청했다고 해서 병합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이걸 이제 병합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아니면 따로 가는 게 뭐 사실은 재판에 있어서도 훨씬 더 소송 지휘권 행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검찰이 남아있는 의혹이 또 있죠. 위증교사 의혹,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쌍방울이 관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로 야당에서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닙니까?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김희정 의원님,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판들을 다 감당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일단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당이 전부 다 이제 선대위 체제로 꾸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대표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굴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재판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에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신의 폭을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영장 기각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죠.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영장 청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검찰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면, 검찰의 조작 수사거나 혹은 뭐 증거가 없다면 분명히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영장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면 재판부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기각되고 나니까
또 다른 얘기하는 거죠. 재판 가봐야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왜 국민의힘은 긴급구청을 열었고 검찰은 당황했습니까? 그래서 진보 보수 그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다 검찰의 완패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죠. 민심이. 그래서 저는 재판을 여러 차례 받더라도 이미 이제 선거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될 거기 때문에 당시에 닥쳐올 그 민심이 이 대표의 어떤 활동의 폭이랄지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했다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또 검찰을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병합 기소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이거를 검찰이나 그 법원에 얘기합니다. 병합해달라고 제발. 근데 이렇게 지금 검찰은 원리 원칙대로 그래도 해준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 무슨 유리 분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적으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뭐냐면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을 병합하고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냥 통으로 전부 다 별건으로 그냥 기소해달라고. 그래야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 예, 그 뭐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결과가 이렇게 왜 빨리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재판부도 속도를 내서 재판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사안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 국민권익위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제보자 A씨 권익위가 대검으로 이첩했다는 우편물을 저희가 취재해서 오늘 우편물로 직접 저희도 받아봤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보면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내용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리고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렇다면 제보자 A씨는 이 법인카드 이용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저희가 한번 통화로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365일 섭취를 했었고요. 내용물에 대해서도 직접 어필을 했었어요. 빵이 뭐 푸석푸석하다든가 아니면 눅눅해져 야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빵이 조금 두면은 야채 물기 때문에 되게 빵 자체가 눅눅해져요. 이재명 대표가 바로 피드백을 줘요. 굉장히 그날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긴장하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세금을 쓰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1년에 그것도 금액이 꽤 큰데 1년이면 그거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지사의 지시 없이는 그게 이재명 지사의 지시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세금 도둑이고 횡령인 거죠. 그러니까 제보자 A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정 샌드위치를 365일 이재명 대표가 먹었고 그걸 본인이 직접 사다 줬는데 이 빵이 푸석푸석하거나 이러면은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그리고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또 올렸는지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위치까지 바꿨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저 샌드위치뿐이 아니죠. 그 집에서 사용하는 뭐 제수용품 또 일용품들 심지어 뭐 샴푸 이런 것도 다 뭐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은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고 그리고 또 법인카드가 다른 곳의 법인카드가 아니고 경기도청의 법인카드예요. 경기도청의 각 부처의 법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인데 그러면 본인은 저런 샌드위치를 사오고 하는 그 돈이 어디서 결제가 됐는지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는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인 김혜경 씨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김혜경 내 그 부인이 그 배우자가 직접 그 카드를 쓴 것도 아니고 그 카드는 저 직원들이 그 사용하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직접 안 썼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게는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써도 그 법인카드를 그 쓰고 있다는 걸 김혜경 씨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혜경 씨가 쓴 겁니다. 그것을 김혜경 씨가 직접 안 쓰고 밑에 그 공무원들이 그 가서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은 그것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은 모든 것을 본인을 위해서 썼고,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경기도청의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몰랐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본인이 만약에 몰랐어서 이게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아니 무슨 경기도 카드로 법인카드로 빵을 사 먹으면서 빵이 눅눅하네 안 눅눅하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많은 국민들은 이미 이 법인카드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제보자 A씨가 이제 국감에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야당에서 또 못 나오게 막으려고 하고, 그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실체 진실을 좀 발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카드를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혜택을 누구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거예요?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자신을 위해서 법인카드 쓴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김모 씨가 일종의 이제 공익제보자로서 법인카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모 씨와 김모 씨의 어떤 통화 내역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김혜경 씨가 이걸 몰랐을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김혜경 씨에 대했던 이재명 대표가 모를 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수원지검에서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까지 수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인카드 쓰는 게 일부는 그 배모 씨가 쓴 것 자체는 일부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내용이 많고 또 법인카드 쓴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 먼저 일단 기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수사부에서는 특히 권익위에서도 검찰에 수사의 필요성으로서 이첩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는 굉장히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 다 한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또 나를 엮어서 이 카드 사용의 책임을 나한테까지 물으려고 하느냐. 이런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하고 경찰은 이제 수사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방향도 다를 수 있고, 또 이전에 이제 경찰서 수사한 것들이 기소하고 영장도 청구해가지고 또 유죄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랄지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이용한 걸 다 알고 있었고 묵인했고 승인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했으니까 검찰에서 왜 수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미 진정이랄지 고발이 돼 있고요. 또 권익위에서 이 사건 자체를 또 이첩을 했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결과는 경찰과 같을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이것이 그 전에 이게 수사가 무마됐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계에서 무마됐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현희 문재인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방치한 겁니다. 놔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문제를 다시 또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공익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전에 권익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원회가 한 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것을 대검의 절차대로 이첩을 한 것이고,
대검이 이것을 이첩을 받아서 수원지검에 배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수사 안 한 것을 지금 하느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 판단과 지금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제보자 A씨가 다음 주 목요일에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에 직접 출석하게 됩니다.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야당에선 이 A씨가 누군지 잘 모르고 협의를 해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반대했는데 이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빼주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출석을 하기로 된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A씨가 어떤 심경으로 국감에 나가기로 결정을 스스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통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인이 이런 거 나서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가능하다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처벌이나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상황 자체가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고요. 공익신고하고 나서 국가가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함에서도 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정감사에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아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저분이 정무위 국감에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논리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증인 채택은요. 여야 간사 국회의원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정해지는 건데요. 그걸 다 합의를 이미 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취소해다오. 이런다고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통지가 다 갔기 때문에 이 증인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착오로 오케이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돌이키는 이런 규정은 법적인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증인은 아마 법정에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합의된 대로 그 공익제보 관련된 얘기만 할 거냐. 근데 사실 얘기라는 게 자기가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공익제보했는지 이거를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생하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얘기들. 뭐 샌드위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샴푸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런 얘기들이 생생하게 국민들 앞에 다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잘 몰랐다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러게 김건희 여사 이제 논문 검증과 관련한 학교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시던데 이분은 또 이제 기필코 나와서 또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자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여야 합의를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정무위 간사 의원이. 이제 어찌됐거나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나와서 얘기하고 본인의 소신껏 밝히겠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아니라고 해? 라는 말로는 이게 다 완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조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 주변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탈탈 털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권이 이제 1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전 정권 탓과 야당 탓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 5년이 끝날 즈음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느라고 윤석열 정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국정운영 기조를 지금이라도 좀 바꾸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법인카드 문제하고 또 이제 국정운영의 방향하고 연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했던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이미 다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좀 나왔으면 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의 잘못한 건 비판하는 건 비판해야겠죠. 그러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도 야당 대표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허위 보도 의혹, 이게 어제 하나 추가가 돼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죠. 어제 저희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지금 압수수색했던 인물, 그리고 당시 이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여기에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 보도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검찰의 고위 간부인 척하고 연기까지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연기를 했고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는 어떤 조직적 가담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 먼저 보도 당시 허모 기자가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최재경 전 준수부장이 윤석열 조용에 대해서 잘 알아.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설명하던데? 라고 지인하고 대화하는 녹취록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제 최재경 전 중수부장,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의 지휘권자였죠.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이 조우영 씨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몰랐다고 한 후보 당시에, 대선 후보 당시에 몰랐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지금 한 겁니다. 송은권 본부장님.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최재경 검사장이랑 통화한 게 아니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 수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언론 취재도 그렇고 그 보좌관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거기에 있었고 최재경 검사장은 그 당시에 보도가 났을 때도 본인은 그 보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도 나고 나서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녹취록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허모 기자,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한 사람,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김모 씨 또 한 사람이 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최재경 검사장은 없었는데 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의 말을 마치 최재경 검사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그 시점에 나왔느냐? 이것은 그때로 돌아가면은 왜 그런 보도가 필요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때 대선 앞두고 2월 21일에 JTBC가 그 윤석열 커피 이야기를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고 2월 21일에 보도를 했는데 2월 25일에 TV 토론회가 열려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그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요. 그러면서 사건 무마한 것 아니냐 하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나는 조우영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윤석열 후보가 조우영을 알았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이 매체입니다. 이 매체에서 그러니까는 그때 윤석열 그 후보는 그 2011년 그 사건 당시에 중수부 이과장이었는데 그때 중수부장이 최재경 검사장이에요. 그래서 최재경 검사장이 내가 윤석열 검사가 내 밑에 있는데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흐름이 그대로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최재경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알고 있다. 그 윤석열 그 후보는 이 조우영을 알고 있다. 이렇게 깨 맞추기 위해서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며칠 있다가 대선 T-3일에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죠.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또 전파를 시키고 대선 전날은 그 내용을 또 그대로 이 문자로 다 대량으로 발송을 합니다. 400몇십만 통을. 그러니 이것은 일련의 쭉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왜 이런 가짜 이 녹음이 필요했는지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녹취가 어떻게 언론에 전달됐는지 이것도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재경 전 중수부장인 척 연기를 했던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원이 대선 당시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팀이 꾸려졌었는데 그때 단장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7인의 멤버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7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의미죠. 그 상황실장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었고요. 그리고 조사팀장, 압수수색을 당했던 조사팀장, 이분이 비연구위원, 이렇게 돼서 두 분이 다 압수수색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병욱 의원이 이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한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녹취력이 조작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검찰은 이제 녹취력이 조작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팀 TF팀에 있어서 상원실장을 했던 사람이 최재경 중수부장의 이제 대신하는 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검찰은 김병욱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이건 화천대유와 관련된 TF팀이잖아요. 그러면 단장이 김병욱 의원이고 그다음에 그 TF팀에 있던 상황실장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검찰에 있었던 연구위원 한 명이 민주당 연구위원인데 조사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3명이 이제 민주당 핵심 요원이고 1명이 바로 조우영 씨의 이제 사촌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나 여기에 개입이 돼 있고 목소리까지 대역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TF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상식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병욱 의원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왜 이런 녹취를 하게 됐고 이것이 왜 인터넷 매체에 흘러갔는지 그 여부를 이제 검찰은 의심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검찰은 김병욱 의원이 관여했다고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원실장이라든지 조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까지 다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로 받은 문자 메시지랄지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김병욱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대선 저게 일주일 전에 나온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의 보도. 그러니까 대선 사흘 전에 나온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록도 허위 인터뷰, 조작된 거였다는 게 이제 이미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전문이 다 공개됐는데 보니까 다 짜깁기가 돼서 주어가 바뀌어서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는데 타준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이건 다 이제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대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최재경 중수부장인 것처럼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대역을 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이것도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가 대역을 한 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한다? 이게 누가 도대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검사였다. 뭐 지금 이거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다방면에서 지금 이거를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저는 핵심을 이렇게 봐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이거를 해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수사는. 근데 그걸 왜 발부를 해줬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거는 허위로 녹취 그 보도한 정황이 맞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구인 척 지금 최재경 말하자면 당시 윤석열 검사의 상사였던 그 최재경 검사장을 연기한 거예요. 연기. 근데 그 연기한 게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검사 사칭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사실은 제보자로 대역 연기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그 변호사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사실로 드러난 가짜 인터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김병욱 의원,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의원의 보좌관이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대역까지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 대변인 논평이랄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좀 상황에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신앙님 그때보다는
그때는 뭐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개입했니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커피 문제만이 이제 그 소위 그 기사나 보도에 대해서 그 부분만이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조금 양상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실제로 그렇게 뭐 가짜로 이렇게 그 최재경 그 검사장이냐 가장을 해서 한 건지 그런 여부는 좀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 보좌관이고 또 정책연구위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김병욱 의원은 전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뭐 밝혔던 이런 언론에 밝혔던 이런 내용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태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게 그렇게 대역을 한 게 아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병욱 의원이 나는 건 잘 몰랐다. 그러니까 보좌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화기나 이런 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가 당신 일들이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또 보고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이번 사건에 정말 배후가 없이 저렇게 인터넷 언론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배우 이영애 씨가 그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서를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해당 채널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 중지 그리고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이영애 씨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해와서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이런 의미들이 퇴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과거 이영애 씨가 했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둥이 엄마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배우도 중요하지만 그 밖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챙길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왕이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열린 공감 TV가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이영애 씨가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공감 TV는 2012년 이영애 씨의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을 해서 이 씨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영애 씨 측은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양측의 주장이 그냥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와 이영애 씨를 가까운 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소유했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단골로 참석해서 응원을 했다. 그리고 이영애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행사를 홍보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열린 공감TV는 주장을 했는데 행사 참석은 김 여사의 친분이 아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지인 때문에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간 거다. 이렇게 이영애 씨는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시회 참석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거나 홍보한 적이 없다. 홍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영애 씨가 이런 사진을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올린 분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이영애 씨가 이렇게 전시회, 건축 전시회요. 동상성당 정말 궁금하네요. 요즘 아이들에게 건축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영애 씨가 참석했던 거를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홍보를 했던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애 씨는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열린 공감TV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연예인들도 김건희 여사가 행사를 홍보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SNS에 활용을 해서 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영애 씨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송욱권 본부장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본인의 취지 자체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 대통령들의 우리 기념관이 있지만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새로 건립이 되니까 기부를 한 것이고 이영애 씨는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도 기부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색이 없습니다. 정치색이 없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열린공감TV에서 이런 그 가짜뉴스 보도를 해도 그것을 고소나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것을 기사를 내려달라. 이 정도만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이영애 씨 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보면은 열린공감TV는 이것을 내서 일종의 성공을 한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열린공감TV로서는 이 대배우 이영애 씨가 직접 대응을 하니까 이게 지금 다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짜뉴스가 지금 퍼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논의된 것만 봐도 하나의 가짜뉴스는 일종의 대선 공작이라고 이 국민의힘에서 지칭하는 거기에 따른 가짜뉴스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이번에 그 매체 산 것 이번 그 매체 산 것도 보면은 그런 가짜뉴스는 조직적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압수수색을 받은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조직적으로 그 유포가 되는 그런 가짜뉴스가 하나 있고 이것은 상당히 크죠. 일종의 대선 공작으로 불릴 만큼. 또 하나가 이런 식의 이 열린공감TV뿐이 아니고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가짜뉴스를 해서 이 논란을 일으키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좀 비하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뭐 슈퍼챗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조회수 올리기 이런 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보죠. 저번에 그 더 탐사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희생자들, 헬로윈 희생자들 명단을 발표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이 먹방 방송을 하면서 이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그러니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정치적 목적과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건절을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조금 전에 송국권 본부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영애 씨가 기부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 기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부 진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색깔을 더 씌우고 그래서 마치 저 기부의 의도를 순수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영애 씨에 대한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이 이렇게 뭐 다양한 인물들과 나돌 때마다 단 한 사람도 그거를 딱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친분이 있으면 안 되나? 이런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첫째. 그리고 이제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영애 씨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통해서 그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애 씨는 뭐 대장금으로 대표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월드스타죠.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그 배우인데 이분이 뭐 다양한 기부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좌우 뭐 이념을 떠나서 뭐 다양한 지원도 했었고 이랬던 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스타가 그냥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대중의 심리도 작동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팩트를 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예, 어떤 팩트요? 어떤 매체에서 보도를 하든지 간에 지금 이영애 씨는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보도를 할 거면, 이런 방송을 할 거면 그게 맞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뭐 돌잔치에 갔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이영애 씨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가? 과연 이게 누구에게 도움되는 보도인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왜 사실 확인을 제대로 그렇죠. 안 하고 보도했느냐? 그렇죠. 예. 아니 그거는 조금만 왜냐하면 이영애 씨가 본인들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공격, 이승만 그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기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비판을 받으니까 신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반론권 제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그 기사를 보고 되게 뜻밖의 어떤 신문 광고여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예. 자세히 읽어봤었는데
적어도 그런 보도를 할 거면은 어떤 뭐 진보 보수 매체를 떠나서 정확하게 누구에게든지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했어야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영애 씨가 이제 워낙 그 뭐 국내외 스타이다 보니까 더 주목도가 높아진 건 맞는데 본인으로서는 저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팩트 체크 없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언론이라는 게 뭐 다양한 언론이 있고 인터넷 언론들도 많은데 그런 언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책임의 깊이가 좀 다르지 않나 저런 장면들을 보면 조금 김유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고 보도를 했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언론이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사실은 아니 언론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영애 씨의 소속사가 이거 가짜 뉴스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확인하고 내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사자가 그게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강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법적으로 이건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언론인 척 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거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본인들이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반론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수산시장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직접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하면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야당에서는 오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몰아세웠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장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합니다. 저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또 측정기인지는 확인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확인해봤다니까요. 제가 측정해봤는데 안 돼요.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정부 하는 일이. 측정기가 전혀 효과도 없고 그러면 측정기 파는 회사는 사기쳤다는 겁니까? 무슨 쇼를 해? 기계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면 500만 원 이상 기계 측정기를 아무 효과도 없는 쓰레기 기계를 파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별일이 다 있었네요. 송국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이제 방사능이 퍼지면은 우리 수산물이 다 위험해지고 국민들이 먹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걱정들이 확산된 시기였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걸 갖고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막 비판을 왜 쇼를 하느냐고 비판을 할 정도의 일인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또 정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그 매주 거의 매일 그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다가 이게 막상 방류를 하고 나서는 그런 행동이 좀 잦아졌어요. 잦아졌는데 이제 국정감사장이니까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 방사능 측정기까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국정감사를 취재를 해보면은 뭔가 의원들이 오늘 그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도구들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나온 것은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그 계속 이어가기 위한 건데 김기현 대표가 그 대구를 간 게 9월 22일입니다. 그때 북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상당히 커요.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유통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때는 오염수로 방류한 직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실제로 우리 그 모든 연안에서 잡히는 그 생선들에 대해서는 오염 그 방사능 저걸로 가지고 계속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간이로 이렇게 휴대용도 있고 정말 측정기가 대규모로 갖춰져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방사능 오염에 따라서 저 측정기가 또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전혀 없는데 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저희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앞으로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 전부 다 이 측정을 해서 해를 먹자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방사능 측정기가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정부에서 점검을 다 할 거다 철저하게. 그러니 안심하고 이 소비를 해도 된다. 그게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예. 방사능 측정기가 필요 없도록 하겠다는 메시지였는데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쇼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방사능 측정기가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요. 저것은 이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끼리는 선수들끼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선수들끼리? 그렇죠. 선수가 다 쇼 하잖아요. 다 뭐 수산시장도 가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쇼 아니에요. 근데 쇼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성 있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거 자체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성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성능을 가지고 이걸 계속 발목 잡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감이 이제 그런 취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의원들로서는 국감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 이제 국방위가 국감 첫날부터 신원식 장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것, 그래서 파행됐던 것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면서 시끄러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상적으로 국정감사하게 좀 가만히 계세요. 회의를 방해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걸 뻔히 아시면서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민들이 걱정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걱정합니다. 자꾸 국민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차로 그렇게 선거를 심판을 내리니까 왜 강서구청장 선거가 여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하는데 얘기가 나옵니까? 하루 종일 의사진행하고 회의 안 할 겁니까? 이 시간에 의사진행만 했으면 세 사람 늦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왜 놔둡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왜 정회를 해요? 아니 위원장 마음대로 정회를 하냐고! 왜 또 방방을 정의총 간사님, 김병주 간사님 이제 그만하고 창피하게 뭐해 그랬지? 아니 정리했으니까 다시 예하시면 되고 그럼 위원장 하든지 예. 앞으로는 국방위가 바람 잘 날이 없는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 의원이 여야 간사를 향해서 여성 두 분이 환노위 망신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차별 논란이 벌어졌겠죠. 무슨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시죠. 양심껏 자기 표현의 자유를 한 것을 가지고 정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도 전에 여당 간사께서 죽어도 출석 못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여당 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태도가 뭡니까? 일을 빗다니하지 마십시오. 자, 의원님들, 증인 협상도 안 하고 증인 출구 안 하고 자제해 주시고요. 양 간사님들 목소리 좀 죽여주십시오. 이미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간사님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박대수 의원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료 국회의원한테 여성 두 간사가 망신이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보기 싫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툭 튀어나갔는데 뭐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예, 저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보탤 말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17%포인트나 나서 정부 여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구청장 보궐선거이긴 했지만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선거였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당의 선거파괴의 원인이 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생긴 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는 문제, 그리고 당 소속 선출직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공천 안 한다 이런 당규를 무시했다는 지적, 그리고 보궐선거 비용 40억에 대해서 애교 있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김태우 후보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 반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큰 표차로 이렇게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 출범 이전으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 총선에서 그 강서 가벌병이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의 그 평균 득표 차이가 한 17점 몇 %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18% 차이 날 거라고 이야기한 게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반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강서에서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마치 그 중간평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필요에 있어서겠지만은 판을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거죠. 판을 엄청나게 키워놨고 모든 중진위원들이 투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7%라는 그 차이가 나서 이것이 참패를 했고, 결국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심판을 했다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224개인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선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죠. 집중이 돼 있었지만 하나의 선거고, 이게 그 총선 때 그 17% 차이가 어차피 났었던 선거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이게 그 한 군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선거구에서도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면은, 총선을 염두에 두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그 2020년 총선 때로 분위기가 돌아갔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갔으면은 국민의힘은 초비상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강서만의 현상인가, 아니면은 전체 다른 지역도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힘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민심이 좀 차갑게 식어 있다, 이런 걸 확인한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당도 어쨌든 수습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채림 기자, 여당에서 어떤 혁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게 나오는 이 수습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책임자 사퇴, 그리고 이제 혁신안 이런 건데요. 일단 이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오늘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둘 다 했는데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 책임자 사퇴는 어느 선까지 사퇴할지, 이게 좀 관건인데요. 이게 이제 구청장 보궐 한 곳이다 보니까 당 지도부의 전원 사퇴보다는 임명직 당직자 정도 사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선거 전략과 직접 연관이 있는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 사무총장의 퇴진, 이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 방안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준비단을 좀 먼저 꾸리거나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자, 혹은 미래비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 이제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퇴하는 게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저희들도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또 나오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 이 앞서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서울 출마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중진 험지 출마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에게 물밑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취재를 좀 부탁해 봤습니다. 자, 정 기자, 3선 이상의 중진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298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3선 이상만 따져봤을 때 7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 꼴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연속으로 연달아서 3번 이상 당선된 사람을 따져보면 48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이 48명이 험지 출마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당별로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에서 30명이고요. 이 국민의힘은 14명입니다. 여기 무소속 3명도 전부 다 민주당의 출신입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경기 인천 지역에서 18명, 그 다음에 서울에서 10명, 영남 9명, 그 다음에 호남이 1명이었습니다. 예, 호남은 1명인데 지금 보니까 영남은 9명이다. 이게 당별로 좀 색깔이 다르군요. 그 호남은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죠. 예, 그만큼 국민의힘 영남권이 세대교체가 부족했고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3선 연임 통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특히 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옆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해서 이제 5선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요,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사흘에서 3선을 한 뒤에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뒤 같은 지역에서 2번 더 당선이 됐습니다. 형제가 모두 영남권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서병수 의원은요, 이 부산 해운대갑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부산시장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부산 진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선 의원이라고 이게 다 물갈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초선 의원이 우수하다 이런 근거도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올해 한 분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여야는 온도차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먼저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으로 이런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험지 출마론이 당내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혁신위에서도 여러 차례 동일 지역구에서 이 3회 연속 이상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동일 지역에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번번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 화성에서 3선을 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먼저 나가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중진의 험지 출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친명계의 다선 의원들이 먼저 과감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일차적인 수순입니다. 1순위가 이재명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선 하고 나면 동일 지역 출마를 금지를 제도한다. 이거는 좀 반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성동에서 3선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서초로 지역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논의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칫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비명계의 중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비명계를 쳐내기 위한 노림수로 익힐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출마 금지를 제도화하기보다는 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렇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요, 우선 오는 16일부터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도덕성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부적절한 언행, 언론 보도가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폭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정치권의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어요. 자, 정미경 의원님,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2020년 그 총선 때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수도권에 가서도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행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다른 의원들이 영남 쪽 의원들께서 이 험지 출마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회의적이다. 네. 예, 좀 더 아직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송국권 본부장님 짧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대 총선마다 3선 이상 동일적 불출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상대방 개파를 쳐내는 데 쓰이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조금 전에 그 동일적 3선을
분석을 하셨지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28명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비명계입니다. 대부분이 비명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주류 쪽에서 동일적 3선 이상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천에서 상대 진영을 그러니까 상대 계파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정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나, 뉴스가 들어온 얘기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김용호 씨가 오늘 오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이 내용을 좀 취재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유튜버 김용호 씨가 오늘 오후에 1시쯤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서울에 살고 있는 김 씨가 어제부터 이 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간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2019년에 부산의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을 협박해서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유튜브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판사 선고 때 당황을 했다면서 그리고 본인이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내가 사라져야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고소 고발도 많았고 결국엔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이제 가족이랄지 또 본인과 지인들의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직접적인 이유는 일단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예.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했던 어떤 사기랄지 공과가 관련된 그런 영장을 앞두고 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심이 차가워진 시점이었지만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며 많은 유권자들이 평일에 투표소를 찾은 걸 보면 민심의 온도가 얼마나 현 정부 여당에 얼어붙어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현 정권이 너무 폭주하는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좀 아닌데. 이 강서구가 원래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이고 구청장 선거 결과를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는 방어 논리는 자칫 현 여권을 더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고개를 들면 더 큰 회초리를 맞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대신 반성하고 달라지면 얼었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1996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이회창 씨는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냈지만 수시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소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스스로 사퇴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였죠. 정치를 하면서 나와 반대 쪽에 있던 분들 그리고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 이회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홍준표, 김문수 등 색깔은 달랐지만 혁신적이었던 인물들을 파격 발탁해서 그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방선거의 패배가 약이 된 경우였죠. 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2015년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이듬해 총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맡기면서 제1당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건 혁신이 아니라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한 건 그의 급진적인 개혁안이 오히려 반대파를 결집시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개혁은 볏짐을 지고 불구덩이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는 아직 3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맹목적으로 방어하면서 국정에 발목을 잡아온 데 반성하지 않고 이번 승리에 도취하게 된다면 다음번 회초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민심은 무섭고 아직 총선은 6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민심의 회초리였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